피는 작두 밑에서 올라왔다. 처음엔 장구채가 잘못 튀어 돼지피 그릇이라도 엎은 줄 알았다. 구판 한복판, 노란 삼배천을 두른 제상 앞에 선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숨을 삼켰고, 밤비를 머금은 배창고 마당에서는 소의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1999년 10월 17일 밤, 충청북도 보은군 산회면 구도로 끝, 오래전 도축장 창고로 쓰이다가 버려진 그 땅에서 열린 구판은 애초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낮부터 흐린 하늘은 해가 지자마자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창고 지붕의 슬레이트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얇은 철판처럼 떨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군청에서 가져온 임시 투광등 2개가 서 있었지만 빛은 멀리 가지 못했다. 불빛은 젖은 흙 위에서 번들거리다가 창고 벽에 벗겨진 페인트와 녹슨 배수구 앞에서 힘없이 죽었다. 무당 오개수는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서 있었다. 나이 60을 넘겼다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양팔을 벌리자 소매 끝에 매단 오색천이 바람에 찢긴 깃발처럼 흔들렸다. 꽹과리는 더 빨라졌고, 장구는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쿵쿵 마당을 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이곳은 개인의 앵마기가 아니라 땅을 누르는 굿이었다. 버려진 도축장 터를 매입한 건설업자가 창고를 밀고 물류창고를 짓겠다며 사람들을 불렀고, 땅을 파기 전 좋지 않은 기운을 눌러야 한다는 소문이 며칠 전부터 면소재지를 돌았다. 산해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대놓고 믿지 않는 척했지만, 막상 구판이 열린다 하자 김장 양념을 버무리다 나온 여자들, 막걸리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 읍내 다방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온 젊은 애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개순이 작두날 위에서 몸을 3번 비틀었다. 쇠날이 그녀의 발바닥을 가르는 대신 이상하게도 작두 아래 흙이 먼저 꿈틀했다. 누군가 하고 낮게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젖은 흙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가늘게 솟았다. 처음엔 손가락 굵기였다. 곧장 굵어졌다.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숨을 참다 못해 피를 토해내는 것처럼 진득한 붉은 물줄기가 작두다리 사이로 올라와 오개순의 발목을 적셨다. 장구가 멈췄다. 소리가 멈추자 밤은 갑자기 너무 가까워졌다. 창고 뒤편 잡목숲에서 까치인지 까마귀인지 모를 새가 퍼덕였고, 어디선가 비닐 천막이 바람에 부딪혀 퍼석거렸다. 재상 위 촛불은 한쪽으로 누웠다. 오개수는 작두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그녀는 발밑을 내려다본 채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분칠한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서야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구판에서 연출로 피를 뿌리는 일이야 드물지 않았지만 무당이 제일 먼저 겁먹는 굿은 없었다. 돼지피 아니여.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바로 옆에 있던 여자가 헛구역질을 했다. 냄새 때문이었다. 흙탕물과 섞여 번지는 피에서는 도축장에서 맞던 날고기의 단내가 아니라 오래 닫힌 방 안의 썩은 장판, 젖은 머리카락, 철 진한 간장독 바닥 같은 냄새가 올라왔다. 투광등 아래 붉은 물은 삽시간에 넓어졌다. 작두를 받치던 나무 받침대 밑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와 터졌고, 그때 작고 흰 것이 흙과 함께 밀려 나왔다. 처음엔 닭뼈인 줄 알았다. 마을 이장 신덕호가 손전등을 비추자 사람들 앞줄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것은 가늘고 짧은 손가락뼈였다. 끝마디 쪽에 까맣게 변한 손톱 조각이 붙어 있었다. 흙 속에서 막 꺼낸 것처럼 미끈했고 마디 사이에는 검은 진흙이 뭉쳐 있었다. 누군가 뒤로 넘어졌고 누군가는 아이고 사람이다 라고 낮게 비명을 삼켰다. 구판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흩어지지 못했다. 발이 묶인 것처럼
제자리에서 몸만 뒤로 빠졌다. 그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땅이 사람을 뱉고 있었다. 보은경찰서 강력반 형사 한재문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밤 9시 42분이었다. 무전 연락을 받은 순찰차가 먼저 왔고 읍내에서 술자리 중이던 한재문은 국밥집 앞 공중전화로 호출을 받고 곧장 뛰어왔다. 그의 낡은 코란도는 진흙탕 길 끝에서 2번이나 미끄러졌고 형광등 빛처럼 창백한 달빛 아래 폐창고가 보였을 때 그는 이미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았다. 차 문을 열자 비 맞은 흙 냄새보다 먼저 사람들 몸에서 올라오는 젖은 옷 냄새, 담배 냄새, 겁에 질린 침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그런 냄새를 알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현장에 모인 산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뒤로 물러서세요. 다 뒤로. 누구도 마당 밟지 마십시오. 한재문은 우산도 쓰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섰다. 머리카락에 가는 비가 내려앉았다. 그는 장갑을 끼며 작두 주변을 보았다. 재상은 반쯤 엎어져 있었고 떡과 마른 북어, 소주잔, 촛농이 흙탕물에 섞여 있었다. 작두날은 차갑게 번쩍였고 그 아래 고인 붉은 물은 아직도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한재문은 무릎을 굽혀 손전등을 낮게 비췄다. 피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적어도 단순한 물감이나 구판용 돼지피는 아니었다. 땅속에서 압력을 받아 올라온 흔적이 있었다. 작두 아래 흙은 중심부가 꺼져 있었고 그 틈에서 검은 비닐 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여기 판 사람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보았다. 한재문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빠른 침묵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시체를 보면 떠들어댄다. 무섭다, 끔찍하다, 누가 그랬느냐, 왜 여기서 나오느냐, 온갖 말을 쏟아낸다. 그런데 그날 밤 산회면 사람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서는 안 될 이름을 들은 사람들처럼 입술을 눌러 닫고 있었다. 오개수는 작두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발목까지 피와 흙탕물이 묻어 있었고 흰 버선은 벗겨져 재상 밑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한재문이 다가가도 눈을 들지 않았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오개순 씨 맞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구판 준비하면서 이 땅을 팠습니까? 구덩이 냈어요. 그제야 오개순이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한재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깨 너머 창고의 어두운 입구를 보고 있었다. 건드리면 안 됐어. 목소리는 굵은 장구 소리에 눌려 찢어진 듯 쉬어 있었다. 뭘 말입니까? 그 여자가 올라오고 싶어 했어. 뒤에 있던 젊은 순경이 불안한 얼굴로 한재문을 보았다. 한재문은 무당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귀신보다 야간 근무일지에 빠진 줄, 사라진 증거 봉투, 갑자기 말을 맞춘 목격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오개순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현장 보존선을 다시 치게 했다. 군청 직원이 가져온 삽을 빼앗아 치우고 읍내에서 감식반과 사진기자를 불렀다. 1999년의 지방경찰서 감식은 빠르지도 세련되지도 않았다. 플래시는 몇 번 터지다 배터리가 약해졌고 흙을 걷어내는 일은 결국 삽과 흙손, 손전등과 인내심에 의지해야 했다. 그래도 한재문은 서두르지 않았다. 땅속 사람은 이미 오래 기다렸을 테지만 산 사람의 실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자 빗줄기가 굵어졌다. 폐창고 첨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양동이 바닥을 치드듯 딱딱 소리를 냈다. 흙을 조금씩 걷어내던 감식반원이 형사님하고 한재문을 불렀다. 작두가 놓인 자리 바로 아래 약 70cm 깊이에서 썩은 비닐 장판이 나왔다. 낡은 꽃문의 장판이었다. 옛날 새방 부엌이나 다방 뒷방에서 흔히 보던 그 촌스러운 갈색 꽃문에 장판은 사람 하나를 싸기엔 모자라 보였지만 안쪽으로 접힌 흔적이 있었다.
장판 가장자리는 검은 비닐끈으로 묶여 있었고 끈 매듭은 이상할 만큼 정교했다. 한재무는 그 매듭을 오래 보았다. 손재주 있는 사람이었다. 대충 겁먹고 묶은 매듭이 아니었다. 감정이 가라앉은 손, 여러 번 해본 손, 혹은 누군가에게 배운 손이었다. 장판을 열자 흙 속에서 사람의 어깨뼈가 먼저 드러났다. 여성이었다. 법의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골반과 옷가지의 형태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몸은 똑바로 누워있지 않았다.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두 팔은 가슴 쪽으로 접힌 채 묶인 듯 가까이 붙어 있었다. 옷은 대부분 사갔지만 속치마로 보이는 흰 천 조각과 검은 단추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흙과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다. 감식반원이 흙을 더 걷어내자 녹슨 머리핀이 나왔다. 싸구려 금색 도금이 거의 벗겨진 시장표 머리핀이었다. 그 옆에서 반쯤 녹은 작은 비닐 지갑 조각이 발견됐다. 한재무는 지갑 조각을 집게로 들어 올렸다. 비닐 안쪽에는 종이 몇 조각이 달라붙어 있었다. 주민등록증 일부였다. 이름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생년월일과 마지막 글자가 보였다. 숙, 그리고 주소 일부, 보은읍 삼살리.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아주 작았지만 한재무는 들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사람들 쪽을 비췄다. 앞줄에 서 있던 은하수다방 전 주인 김복자가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투광등 아래에서 종잇장처럼 휘었다. 아는 사람입니까? 김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빨랐다. 사람은 모르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게 빨리 고개를 젓지 않는다. 김복자 씨. 한재문이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보은읍 내에서 김복자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다. 예전 은하수다방을 하던 여자, 손님들 외상장부를 머릿속에 다 넣고 다녔고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제일 먼저 인사하러 가던 여자. 그런 여자가 지금 죽은 사람보다 더 죽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박연숙입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마당의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담배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박연숙. 1992년 봄부터 은하수다방에서 일했고 그해 가을 사라진 여자. 당시 소문은 간단했다. 빚이 많았다. 남자를 따라 서울로 갔다. 다방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간다. 실종 신고는 접수됐지만 며칠 뒤 흐지부지 됐다. 그 시절 지방의 실종은 신문 한 구석에도 잘 오르지 못했다. 특히 사라진 사람이 다방 종업원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납득했다. 한재무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직접 맡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보관창고에서 먼지 쌓인 사건철을 정리하다 본 적이 있었다. 회색 종이철 표지에 파란 볼펜으로 적힌 몇 줄. 박연숙, 여, 28세, 가출 가능성, 서울행 추정. 그 아래에는 추가 수사 기록이 거의 없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종이 2장으로 끝난 사건. 한재무는 그때도 기분이 나빴다. 오개순이 갑자기 웃었다. 처음엔 울음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웃음이었다. 비에 젖은 굿복을 끌어안고 앉은 늙은 무당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낮고 마른 웃음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이 질린 얼굴로 물러났다. 한재무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다. 왜 웃습니까? 오개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 묻은 발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연숙이는 여기 묻힌 게 아니야. 한재무는 눈을 좁혔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엔 다른 데 있었어. 비가 굵어지며 흙 위의 피를 조금씩 씻어냈다. 그러나 피는 사라지지 않았다. 물과 섞여 더 넓게 번졌고
작두 아래 파낸 구덩이는 검은 잎처럼 벌어져 있었다. 한재무는 오개순의 얼굴을 보다가 다시 유골 쪽을 보았다. 사건이 오래된 게 아니라 오래 숨겨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 여자를 죽였고, 누군가 묻었고, 누군가 옮겼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시간을 알고도 살아왔다. 감식 반원이 유골 오른쪽 옆 흙에서 작은 금속 물체 하나를 꺼냈다. 녹슨 방울이었다. 무당들이 무구 끝에 매다는 방울보다 작고 납작했다. 흙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한재무는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다. 녹 때문에 절반은 지워졌지만 세 글자는 분명했다. 천안감, 오개순의 신당 이름이었다. 한재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오개순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유골을 보며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재문은 그 입 모양을 읽었다. 미안하다. 그 순간 폐창고 안쪽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낡은 철문이 천천히 움직였다. 끼익 하고 녹슨 경첩 소리가 밤을 긁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다. 창고 안은 검었다. 빛이 닿지 않는 안쪽에서 오래된 도축장의 배수구가 젖은 잎처럼 벌어져 있었다. 박연숙이라는 이름은 보은경찰서 지하 보관창고에서 먼지보다 먼저 나왔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한재무는 젖은 양복 상의를 의자 등에 걸어둔 채 사건철 더미 앞에 서 있었다. 경찰서 복도는 밤새 켜둔 형광등 때문에 푸르스름했고 계단 밑에서는 오래된 걸레 냄새와 식은 담배 냄새가 올라왔다. 새벽 근무를 끝낸 순경 하나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다 말고 하품을 삼켰다. 밖에서는 읍내 첫 버스가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며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가 났다. 보은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조용했지만 지하 보관 창고 안은 이미 7년 전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1992년 실종 관련철은 너무 얇았다. 회색 마분지 표지에는 볼펜 글씨가 번져 있었고 철끈은 손만 대도 부스러질 듯 말라 있었다. 박연숙, 여, 28세, 은하수다방 종업원, 1992, 립동용3 실종 신고. 그 밑에는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도장을 찍은 사람과 실제로 조사한 사람이 달랐다. 한재무는 그런 작은 어긋남을 오래 보는 사람이었다. 사건은 대개 큰 거짓말보다 작은 빈칸에서 썩기 시작했다. 철 안에는 신고서 1장, 참고인 진술서 3장, 그리고 사진 1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박연숙은 다방 카운터 옆에서 찍힌 모습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파마머리, 짙은 립스틱,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니트.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늦게 배운 사람처럼 어색했다.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 연필로 연숙 92년 봄이라고 써두었다. 글씨는 여자의 필체였다. 한재무는 그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옆으로 밀어놓았다. 시체가 발견되면 사람들은 뼈만 본다. 그러나 사건은 언제나 살아있던 얼굴에서 시작된다. 박연숙은 보은 사람이 아니었다. 청주 사직동에서 태어나 24세 결혼했고 26세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 딸 하나가 있었고 아이는 외게 맡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은하수 다방에는 1992년 4월부터 일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팁이 있었고 읍내 농협 직원, 군청 계장, 정미소 사장, 버스 기사들이 주 손님이었다. 박연숙은 말이 적고 외상을 잘 적어두는 여자였다고 했다. 웃으며 술을 따르다가도 손님이 선을 넘으면 냉정하게 잔을 빼앗았다. 그런 여자는 다방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6달을 버텼고 사라지기 보름 전부터는 곧 돈을 받을 일이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다. 한재무는 신고서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가출 가능성 높음, 서울 영등포 방면 이동 추정. 그 아래 도장은 최만식. 1992년
당시 산외파출소장이었다. 지금은 퇴직해서 보은읍 외곽 단층집에 산다는 말만 들었다. 한재무는 턱을 문지르며 사건철을 덮었다. 시신은 산외면 폐도축장 구판 아래에서 나왔는데 7년 전 신고는 읍내 다방에서 끝났다. 가운데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덜어낸 것처럼. 아침 7시가 되자 첫 지역 기자들이 경찰서 앞에 모였다. 구판 중 인골 발견이라는 말은 자극적이었고 보은 같은 작은 군 단위에서는 그런 소문이 버스보다 빨리 돌았다. 충천길보 보은 주재기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무속인이 사람 잡은 겁니까? 라고 물었고 청주 MBC에서 내려온 젊은 기자는 카메라 가방을 끌어안고 실종자 신원 확인됐습니까? 라고 따라붙었다. 한재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한 번 밖으로 나가면 증거보다 빨리 변한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뒤편 계단으로 내려와 감식실로 들어갔다. 법의관은 청주에서 내려온 윤기철이었다. 마른 체구에 눈 밑이 꺼진 남자였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유골 상태를 보며 최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고 했다. 여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망 당시 키는 158에서 162 사이. 오른쪽 광대뼈와 갈비뼈 일부에 골절 흔적이 있고 양쪽 손목 부근에 묶임을 의심할 만한 위치의 손상 흔적이 있었다. 결정적 사인은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두개골 뒤쪽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 맞아 죽었습니까? 윤기철은 안경 너머로 한재문을 보았다. 맞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직후 묻힌 건지 죽기 전에 묻힌 건지는 더 봐야 합니다. 그 말이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떨어졌다. 한재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은 여자를 묻은 사건과 산 여자를 묻은 사건은 전혀 달랐다. 후자는 살인보다 더 오래 남는 냄새가 있었다. 숨을 막히게 만든 사람의 얼굴,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은 사람의 귀, 그리고 땅을 덮은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은 사람들의 위장이 필요했다. 한재무는 곧장 은하수다방으로 향했다. 다방은 이미 이름을 바꾸어 미림 커피숍이 되어 있었지만 창문에 붙은 오래된 시트지는 90년대 초반 그대로였다. 유리문을 밀자 종이 달랑 울렸고 안쪽에서는 탄 커피 냄새와 오래된 소파 가죽 냄새,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오전이라 손님은 없었다.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닦던 김복자는 한재문을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전날 밤 구판에서보다 얼굴이 더 부어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박연숙 씨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김복자는 컵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사님,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애는 그냥 일하다가 간 애예요. 그때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죽어서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죠. 다방 안에 공기가 가라앉았다. 천장 선풍기는 꺼져 있었는데도 먼지가 달라붙은 날개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다. 김복자는 카운터 밑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한재문의 시선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연숙이는 남편한테 맞고 도망곤 애였어요. 처음엔 말도 안 했어요. 손목에 멍이 늘 있었는데 넘어졌다, 부딪혔다 그런 말만 했지. 그런데 애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바뀌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7살인가 8살인가. 청주 외갓집에 있다더군요. 사라지기 전 돈 받을 일이 있다고 했다던데요. 김복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얘긴 누가 해요? 사건철에는 안 적혀 있더군요. 그 말에 김복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재문은 일부러 조용히 기다렸다. 사람은 다그치면 거짓말을 만들고 침묵을 주면 기억이 스스로 새어나온다. 김복자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숙이가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그냥 손님들 외상장부 같은 건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밤 문 닫고 계산하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사람 이름이 돈처럼 적혀 있으면 그건 장부예요, 호적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무슨 소리냐고 했고, 그랬더니 웃지도 않고 어른들이 아이 이름을 사고 파는 것 같아요 라고. 한재무는 수첩에 적던 손을 멈췄다. 아이. 김복자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커피포트 안에서 남은 물이 끓지도 않으면서 낮게 웅웅거렸다. 그때 보은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미혼모 애들, 갈 데 없는 여자들 애들 멀리 보내준다고. 좋은 집 간다고. 서류도 만들어주고. 다들 쉬쉬했죠. 못 사는 집에서는 애 하나 줄이는 게 사는 길이라고 했고, 군청 사람들은 보호시설 연계라고 했고, 신당에서는 팔자를 봐야 한다고 했고. 신당이라면 천안감? 김복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박연숙은 실종 전날 밤 천안감에 갔다. 그것은 김복자의 두 번째 진술에서야 나왔다. 1992년 10월 2일 밤 다방문을 닫기 직전 전화가 왔다. 여자가 받았고 박연숙은 수화기를 든 채 얼굴이 굳었다. 상대는 오개순이었다. 개순 언니라고 불렀다고 김복자는 기억했다. 평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박연숙은 천왕감에서 누군가 만나야 한다며 서랍에서 작은 손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 아이 사진, 그리고 접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김복자가 말렸지만 박연숙은 이번만 넘기면 애 데리고 청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김복자는 한동안 창밖만 보았다. 오전 햇빛이 흐린 유리창에 걸려 희뿌옇게 퍼졌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중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 농협 앞 스피커에서는 군정 홍보 방송이 끊긴 테이프처럼 낮게 흘러나왔다. 윤상태 사장. 윤상태. 사내면에서 정미소를 하던 남자. 90년대 초반엔 양곡상, 도축장 부지, 트럭 2대, 읍내 식당 건물까지 손댔던 지역 유지. 군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들 옆에 서 있었고 파출소 회식비를 내던 사람. 지금은 병을 핑계로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재무는 이름을 적으며 물었다. 박연숙 씨와 윤상태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관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윤 사장이 다방에 자주 왔고 연숙이를 불렀고 연숙이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 사장 아들이었어요. 윤도식. 그때 군대 가기 전이었죠. 21였나. 혈기만 있고 눈치는 없는 애였어요. 연숙이한테 매달렸어요. 임신 소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복자는 눈을 감았다. 있었죠. 그런데 그 소문도 이상하게 빨리 사라졌어요. 보통 그런 얘기는 읍내에서 오래 물고 뜯는데 그땐 누가 눌러버린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연숙이가 사라진 뒤에는 다들 처음부터 없던 얘기처럼 굴었고, 한재무는 다방 뒷방을 보겠다고 했다. 김복자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낡은 열쇠를 꺼냈다. 뒷방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다. 빈 소주 박스, 깨진 찻잔, 오래된 간판, 색바랜 달력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방바닥 장판은 들떠 있었고 습기 때문에 벽지 아래쪽이 검게 피어 있었다. 한재무는 먼지를 헤치며 박스를 하나씩 살폈다. 1992년의 흔적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래된 장소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모서리와 틈에 남아있다. 장롱 뒤쪽에서 접힌 전단지 한 장이 나왔다. 은하수다방 전단지였다. 붉은 글씨로 은하수다방, 친절 배달, 각종 모임 예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4자리 국번 전화번호가 있었다. 전단지 앞면에는 커피잔 그림이 있었지만 뒷면에는 연필로 숫자와 글자가 적혀 있었다. 13번 창고 음력 9월 초사흘 개순 언니 한재무는 숨을 낮게 들이켰다. 음력 9월 초사흘 1992년 10월 2일 밤이었다. 박연숙이 사라지기 전날. 13번
창고는 어디였을까? 은하수다방에는 창고 번호가 없었다. 천환감에도 공식적인 창고 번호가 없었다. 그러나 폐도축장에는 있었다. 도축장 뒤편 냉동창고들이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달고 있었다는 말을 그는 전날 현장에서 들은 기억이 났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김복자는 전단지를 보자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걸 왜 거기서 본 적 있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 못했다. 대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른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한참을 울지도 못했다. 한재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박연숙이 죽은 걸 어젯밤 처음 알았지만 박연숙이 무사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건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컸다. 사람은 모르는 죄와 외면한 죄를 다르게 기억한다. 경찰서로 돌아온 한재무는 1992년 10월 2일과 3일에 산회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를 요청했다. 문석의 직원은 오래된 서류라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한재문이 직접 창고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철제 캐비닛 열쇠를 내주었다. 캐비닛은 복도 끝, 창문 없는 방 안에 있었다. 문을 열자 녹슨 경첩이 비명을 냈고 안에서는 습기 먹은 종이 냄새가 뭉텅이로 쏟아졌다. 그는 날짜별로 묶인 근무일지 4일을 넘겼다. 1992년 9월, 10월. 잉크가 번지고 모서리가 갉아먹힌 종이들. 순찰, 주취자 귀가 조치, 교통사고, 부부싸움, 야산화재 5인 신고. 지방의 밤은 늘 사소한 소란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새벽 1시 35분 기록, 천왕감 인근 여자 비명 신고, 112 전화 접수, 순찰차 출동, 확인 후 이상 없음. 출동자는 임태수 순경, 동행 최만식 소장, 복귀 시간 새벽 2시 08분. 처리 결과, 민간 굿 행사 중 소음 5인. 한재무는 그 줄을 오래 바라보았다. 박연숙이 실종된 밤, 천안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이 신고됐다. 순찰차가 갔고 아무 일도 없다고 돌아왔다. 다음 날 박연숙은 사라졌다. 그리고 7년 뒤 그녀의 뼈는 천안감 구판 아래에서 나왔다. 그는 근무일지 아래쪽에 희미하게 남은 눌린 자국을 발견했다. 원래 쓰였다가 지워진 글자 같았다. 연필로 문질러 보니 단어 몇 개가 겨우 떠올랐다. 흰 고무신, 혈흔 의심, 소장 지시로 현장 반환. 한재무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현장에서 피 묻은 신발을 받고 그것을 증거물로 남기지 않았다. 반환했다. 누구에게? 왜? 그때 복도 끝 전화벨이 울렸다. 낡은 전화기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까지 파고들었다. 문석의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잠시 후 얼굴이 굳은 채 한재문을 불렀다. 형사님, 오계순 씨가 방금 병원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한답니다. 무슨 말? 직원은 수화기를 손으로 가린 채 목소리를 낮췄다. 박연숙이 죽던 밤에 경찰차가 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래요. 누군가를 태우고 갔답니다. 한재문은 근무일지를 덮었다. 철끈이 손가락 사이에서 거칠게 긁혔다. 창고 밖 형광등은 여전히 윙윙거렸고 보은경찰서의 오래된 벽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누렇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재문은 알았다. 이 사건은 무당 하나와 죽은 여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7년 전 그 밤 경찰차는 비명을 듣고 출동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돌아갔다. 임태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재문이 그를 찾아간 곳은 보은읍 끝자락. 버스가 하루 4번밖에 서지 않는 낮은 언덕 아래의 작은 슈퍼였다. 간판에는 아직도 태수상회라는 글자가 붉은 페인트로 남아 있었지만 햇볕과 비에 오래 맞아 수자의 절반은 벗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젖은 박스 냄새와 오래 묵은 라면 봉지 냄새, 막걸리 병에서 새어나온 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냉장고는 낮게 웅궁거렸고
계산대 옆에는 먼지 앉은 파리채와 1967년 달력이 아직도 걸려 있었다. 가게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임태수의 얼굴은 시간에 너무 많이 긁힌 사람처럼 푸석했다. 그는 1992년 산회파출소 순경이었다. 지금은 퇴직을 몇 년 앞두고 건강 문제로 일찍 옷을 벗었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술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 임태수는 낮인데도 눈이 붉었다. 한재문이 신분증을 보이자 그는 웃는 것도 찡그리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사건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적이 없습니다. 시작도 안 했죠. 한재문은 계산대 위에 복사해온 야간 근무 일지를 올려놓았다. 1992년 10월 3일 새벽 1시 35분 천안감 인근 여자 비명신고 출동자 임태수 최만식 확인 후 이상 없음. 임태수는 종이를 한 번 보고는 담배를 찾았다. 손끝이 떨려서 라이터 불이 2번이나 꺼졌다. 기억 안 납니다. 그때 그런 신고 많았어요. 부부싸움, 술 취한 여자, 굿판 소음, 시골밤에는 소리가 멀리 가요. 누가 개 잡는 소리도 여자 비명처럼 들리고 여자 손가락뼈가 땅에서 나왔습니다. 임태수의 라이터 불이 3번째로 꺼졌다. 박연숙입니다. 그 이름이 슈퍼 안냉장고 소리를 잠깐 멈춘 것처럼 만들었다. 임태수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재문은 그 짧은 정적을 놓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은 대개 이름 앞에서 무너진다. 장소는 잊어도 날짜는 헷갈려도 자신이 외면한 사람의 이름은 몸속 어딘가에 남는다. 그날 밤 천안감에 갔습니까? 일지에 있잖아요.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임태수는 계산대 아래에서 소주병을 꺼내려다 멈췄다. 한재문은 그의 손목을 봤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유리 조각에 베인 자국 같았다. 임태수는 그것을 의식했는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형사님,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파출소장 말이 곧 법이었고 마을 유지가 전화 한 통 하면 군청도 움직였어요. 순경 하나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임태수는 오래 침묵했다. 바깥 도로로 경웅이 한 대가 지나가며 철판을 끄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비명은 들었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방 안의 먼지를 건드릴 만큼 무거웠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그냥 놀라서 지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살려달라는 말은 안 들렸는데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임태수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순찰차는 신고를 받고 천안감 방향으로 올라갔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산길에는 젖은 낙엽이 붙어 있었다. 천안감은 마을 뒤편 야산 중턱에 있는 작은 신당이었다. 낮에는 무속인 오계순이 손님을 받았고 밤에는 촛불과 방울소리만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순찰차가 신당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뒤편 창고 쪽에서는 희미한 전등빛이 새어나왔다고 했다. 창고 문 앞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상태 사장하고 오계순. 박연숙은요? 못 봤습니다. 못 본 겁니까? 못 보게 한 겁니까? 임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담배 끄대의 재가 계산대 위로 길게 떨어졌다. 창고 안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상자나 포대 같은 걸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회 소장이 먼저 차에서 내리더니 윤상태랑 이야기를 했어요. 윤상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집안구 때문에 여자들이 울고불고 해서 그런 거라고. 술 마신 안악들이 놀라 소리친 거라고. 오계수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까? 믿은 게 아니죠. 임태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믿은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겁니다. 한재무는 수첩에 적던 손을 멈췄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다. 믿은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해서 믿었다. 지방의 작은 파출소, 군청계장, 정미소 사장, 신당 무당, 다방 여자. 그들 사이에서 법은 종종 사람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소문을 덮는 쪽으로 작동했다. 일지에 흰 고무신, 혈은 의심이라고 지워진 흔적이 있습니다. 임태수는 얼굴을 들었다. 이번엔 정말로 겁먹은 표정이었다.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문을 잠갔다. 철제 걸쇠가 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그리고 계산대 밑 서랍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비닐 안에는 손바닥만 한 경찰 수첩이 들어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비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다. 증거를 없앤 건 최 소장이었습니다. 나는 적어두기만 했습니다. 수첩에 1992년 10월 3일 칸에는 작은 글씨가 빽빽했다. 천왕감 뒤 창고, 여자 비명, 흰 고무신 한 짝, 피 묻음, 윤상태가 가져가려 함, 최 소장, 문제 만들지 말라 지시, 오계순 손떨림, 창고 안냄새 심함. 마지막 줄은 더 작게 적혀 있었다. 트렁크에서 3번 두드리는 소리. 한재무는 그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무슨 트렁크입니까? 임태수는 입술을 적셨다. 윤상태 차요. 검은색 포니 픽업. 창고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서려는데 차 뒤쪽에서 쿵, 쿵, 쿵 하고 3번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안에서 손이나 발로 치는 소리처럼. 확인했습니까? 최 소장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태수 씨. 한재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살아있었을 수도 있는 여자를 두고 그냥 내려온 겁니까? 임태수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주름 사이를 타고 내려갔다. 그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는 듯 양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날 새벽 파출소로 돌아왔는데 최 소장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순경이 오래 살려면 못 본 건 못 본 걸로 해야 한다고. 윤상태가 지역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그 여자는 어차피 곧 서울 간다더라고. 다방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수첩에만 적었습니다. 그게 내가 한 전부였습니다. 한재무는 수첩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슈퍼를 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속은 더 답답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오래된 담배 냄새가 목 안쪽에 달라붙은 것 같았다. 사람을 죽인 손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손이 주머니 속에 숨어있던 시간이 더 끔찍할 때가 있다. 이 사건은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한재무는 최만식 전 파출소장의 집을 찾았다. 보은읍 외곽의 낮은 단층 집이었다. 담벼락에는 마른 고추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빗물 받은 플라스틱 대야가 놓여 있었다. 최만식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있었다. 흰 내복 위에 회색 조끼를 입고 무릎 위에는 신문을 펼쳐두었지만 읽고 있지는 않았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졌고 눈동자는 흐렸다. 며느리는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으세요 라고 미리 말했다. 너무 매끄러운 설명이었다. 1992년 박연숙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만식은 한재문을 보았다. 처음엔 정말 모르는 노인 같았다. 그러나 박연숙이라는 이름 뒤에 그의 손가락이 신문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신문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누구? 은하수다방 박연숙입니다. 천왕감 여자 비명신고. 임태수 순경과 출동하셨죠. 최만식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나이 들면 다 잊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잊은 게 아니라 지운 건 아니고요. 며느리가 놀라 한재문을 보았다. 최만식의 눈빛은 잠깐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흐려졌다.
그 짧은 순간이 한재문에게는 충분했다. 치매라는 말은 때로 기억을 잃은 병이 아니라 기억을 숨기기 좋은 벽이 된다. 윤상태에게서 돈 받았습니까? 나가. 최만식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노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짧고 단단했다. 며느리가 아버님하고 말렸지만 한재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연숙이 살아 있었습니까? 최만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 놓인 오래된 괴종시계가 똑딱거렸다. 매 초마다 먼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한재문은 그 침묵 속에서 답을 들었다. 집을 나서려던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녀는 대문 옆 창고에서 낡은 이삿짐 박스 하나를 꺼냈다. 박스에는 파출소라고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표창장, 파출소 단체 사진, 순찰 완장, 녹슨 호루라기, 그리고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며칠 전에 창고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아버님이 이거 보더니 갑자기 던지셨어요. 무서워서 못 버렸습니다. 테이프에는 아무 라벨도 없었다. 다만 플라스틱 케이스 안쪽에 볼펜으로 92기 미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재문은 그것을 받아들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자료실 한 구석에는 아직도 진술 녹음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처음엔 치직거리는 잡음만 흘렀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소리가 늘어지고 끊겼다. 한재문은 볼륨을 높였다.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나왔다. 그 계집애 입만 막으면 돼. 소리는 멀었고 전화선 너머에서 녹음된 듯 먹먹했다. 다른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다. 그것은 최만식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애 얘기까지 들먹이면 다 죽어. 한재문은 숨을 멈췄다. 잡음이 끼어들었다. 이어 여자의 울음 같은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바람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구간에서 방울 흔드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오개순의 신당에서 쓰던 작은 방울 소리와 비슷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 냉동창고로 옮겨. 여기서 처리하면 굽한 냄새가 남아. 그 순간 테이프가 늘어지며 소리가 뭉개졌다. 한재문은 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식어 있었다. 냉동창고, 13번, 창고, 은하수다방, 전단지 뒷면의 숫자.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법의관 윤기철에게서 중간 소견이 들어왔다. 박연숙의 유골에서 발견된 골절은 사망 전후가 섞여 있었다. 두개골 뒤쪽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갈비뼈와 손목의 손상은 좁은 공간에 강제로 밀어넣기 전후에 발생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 이상한 것은 흉곽 안쪽 흙먼지였다. 뼈 주변에 남은 토양 입자가 폐 부위에서 확인됐고 이는 사망 직전 또는 사망 과정에서 흙먼지를 들이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한재문은 전화기를 잡은 채 말을 멈췄다. 윤기철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묻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정은 이릅니다. 하지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재문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경찰서 복대서는 야간 근무 교대하는 순경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컵라면 물을 붓는 소리가 났다. 평범한 밤의 소리들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뒤에서 그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포니 픽업 트렁크 안에서 3번 울렸다는 둔탁한 소리, 창고문 뒤에서 끌리던 무언가의 마찰음, 그리고 땅속에서 마지막 숨을 들이마신 여자의 목 막힌 소리. 한재문은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잡음, 방울 소리,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 끊기는 숨소리. 세 번째 반복에서 그는 처음엔 놓쳤던 아주 짧은 말을 들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너무 작아 거의 테이프의 흠집처럼 들렸지만 분명히 한국말이었다. 우리 애는 건드리지 마. 한재문은 플레이어를 멈췄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그때 감식반원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형사님, 흙성분 예비 결과 나왔습니다. 한재문은 고개를 들었다. 구판 아래 흙하고 유골 안쪽 흙이 다릅니다. 유골 옷섭 깊은 데서 나온 흙은 천왕감 마당 흙이 아닙니다. 감식반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보은 폐도축장 냉동창고 바닥에서 채취한 흙과 유사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특히 소금 성분과 동물성 지방 찌꺼기, 석회 성분이 함께 검출됐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한재문은 은하수다방 전단지를 떠올렸다. 13번 창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경찰서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혀 길게 흘러내렸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손톱으로 창문을 긁는 것 같았다. 박연숙은 천왕암에서 죽지 않았다. 그녀는 도축장 냉동창고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을 견뎠다. 그리고 누군가 살아있는 여자를 땅속으로 밀어넣었다. 폐도축장은 낮에 보아도 밤처럼 어두웠다. 산해면 구도로 끝, 논두렁과 낮은 야산 사이에 웅크린 그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짐승의 껍데기 같았다. 녹슨 철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전 도축 허가번호가 페인트 자국만 남은 채 희미하게 붙어 있었다. 빗물이 샌 천장 아래로는 검은 곰팡이가 피었고 배수로에는 마른 낙엽과 진흙, 알 수 없는 지방 찌꺼기 같은 것이 엉겨 있었다. 한재문은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건물 안쪽에서는 오래된 피비린내와 소금 냄새,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아직도 미세하게 흘러나왔다. 7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은 무언가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감식반은 전날 흙성분 예비 결과가 나온 직후 폐도축장 주변을 다시 봉쇄했다. 창고 번호는 대부분 떨어져 나갔지만 벽에 못으로 박힌 철제 번호판 몇 개가 남아 있었다. 7번, 9번, 12번. 그리고 뒤편 냉동실 복도 끝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간 곳에 13이라는 숫자가 녹슨 못자국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은하수다방 전단지 뒷면에 적혀 있던 숫자였다. 한재문은 문턱을 넘으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바닥을 훌자 굳은 소금 결정들이 흰 가루처럼 반짝였다. 냉동설비는 이미 철거됐지만 벽의 단열재는 뜯겨나간 채 축축했고 바닥 중앙에는 오래전 콘크리트를 다시 부은 듯한 사각형 흔적이 있었다. 여기네요. 감식반원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좁은 냉동창고 벽에 부딪혀 탁하게 돌아왔다. 한재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의 사각 흔적을 보았다. 가로 2자, 세로 4자쯤. 사람 하나를 억지로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였다. 가장자리 콘크리트 색이 미세하게 달랐다. 표면은 거칠었고 섞인 자갈 크기도 주변과 달랐다. 누군가 서둘러 덮은 바닥이었다. 그런데 그 위에 다시 오래된 소금 포대들이 놓였던 흔적이 있었다. 바닥 한쪽에는 작은 포대 실밥과 굳은 소금 덩어리가 붙어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가리기엔 충분했을 것이다. 도축장 냉동창고에서 소금 포대는 이상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한재문은 바닥을 파괴했다. 곡괭이가 첫 콘크리트를 찍자 쩍하고 마른 뼈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젊은 순경 하나가 어깨를 움찔했다. 한재문도 눈꺼풀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바닥은 생각보다 얕았다. 콘크리트 아래에는 흙과 석회, 오래된 비닐 조각이 섞여 있었고 더 깊은 곳에서 짧은 머리카락 몇 가닥과 검붉게 작은 천 조각이 나왔다. 시신은 이미 옮겨졌으므로 뼈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한때 그 안에 있었던 흔적은 바닥의 냄새처럼 남아 있었다. 감식반원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다. 녹슨 단추였다. 박연숙의 유골 옆에서 발견된 검은 단추와 모양이 같았다.
그때 건물 밖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한재문이 나가보니 순경둘이 마른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작업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고 손에는 폐지끈이 감겨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으며 이빨 사이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났다.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처럼 숨이 거칠었다. 이름. 저는 그냥 지나가던. 이름.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필구요. 장필구. 폐도축장 관리인. 한재문은 전날 밤 등기부와 군청 기록을 뒤져 그의 이름을 찾아냈다. 1992년 폐도축장 관리 업무를 맡았고 사건 직후 청주로 이사했다가 최근 다시 보은 근처를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분명 도축장에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건 현장 봉쇄 소문이 돈지 하루도 안 돼 이곳을 찾아왔다. 사람은 자신이 숨긴 것이 다시 파헤쳐질 때 도망치거나 되돌아온다. 장필구는 후자였다. 한재문은 그를 도축장 옆 낡은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에는 깨진 유리창을 비닐로 막은 자국이 있었고 벽에는 누렇게 변한 위생수칙 포스터가 아직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쥐똥과 먼지가 섞여 있었다. 장필구는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비볐다. 그 손은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힌 손이었다. 1992년 10월 3일 새벽, 이 냉동창고에 박연숙이 있었죠. 장필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모릅니다. 저는 그때 여기 관리만 했지 밤에는. 한재문은 증거 봉투에서 녹슨 머리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박연숙의 유골 옆에서 나온 시장표 머리핀이었다. 금빛 도금은 거의 벗겨졌지만 나비 모양 장식은 남아있었다. 장필구의 눈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입술이 벌어졌다. 한재문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봤군요. 장필구는 고개를 숙였다. 바깥에서는 바람에 철문이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사무실 안은 너무 조용해서 그의 마른 목을대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살아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장필구는 한동안 눈만 깜빡였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살아있었어요. 그 말이 사무실 안의 온도를 떨어뜨렸다. 한재문은 펜을 들지 않았다. 지금은 받아쓰기보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했다. 장필구는 그날 새벽을 띄엄띄엄 꺼냈다. 윤상태의 포니 픽업이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천안감에서 쓰던 봉고차가 따라왔다. 창고불은 꺼져 있었지만 윤상태는 자기 열쇠로 13번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으로 남자 둘이 여자를 끌고 들어갔다. 박연숙은 손목이 뒤로 묶인 상태였고 입에는 흰 수건이 물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한쪽 고무신은 없었다. 장필구는 처음에 술 취한 여자를 달래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박연숙이 수건이 빠진 순간 뱉은 말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 애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장필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만 계속했어요. 맞아서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는데도 애 얘기만 했습니다. 한 번만 목소리 듣게 해달라고. 청주에 있는 애가 기다린다고. 윤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네가 입만 안 놀렸으면 애는 무사했을 거라고. 한재문은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다. 애는 무사했을 거다. 이미 아이가 협박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박연숙의 죽음은 단순한 치정이나 임신 소문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치부를 잡고 있었고 그 치부는 아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장필구는 소금 포대 옆에 박연숙을 앉혀두었다고 했다. 냉동 설비는 꺼져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냉기가 남아 있었다. 벽에는 성에가 녹아 물줄기가 흘렀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윤상태는 장필구에게 밖에서 망을 보라고 했다. 오개수는 문 앞에 서서 작은 방울을 쥐고 있었고 그 방울은 떨리는 손 때문에 계속 딸랑거렸다.
구슬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불안해서 손에 든 물건을 멈추지 못하는 소리였다고 했다. 그때 오미란도 있었습니까? 장필구의 얼굴이 굳었다. 오미란, 오계순의 딸, 당시 19, 천왕감에서 허드레 씨를 돕던 여자애. 한재문은 아직 그녀를 공식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름은 여러 증언 가장자리에 계속 떠올랐다. 굿상 준비, 차량 운전, 손님 접대, 다방 심부름. 사건의 중심에는 없지만 주변을 도는 이름이었다. 봤습니까? 장필구는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다. 봤습니다. 미란이가 물을 가져왔어요. 사발에 담아서. 연숙 씨가 그 물을 마시다가 울었습니다. 미란이한테 말했어요. 너는 여자잖아. 너는 알잖아. 내 애만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요. 한재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도움을 구한 여자. 여자라는 이유로 더 깊이 침묵해야 했던 여자. 이 사건은 남자들의 폭력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두려움, 누군가의 생존, 누군가의 계산이 같이 흙을 덮었다. 장필구는 그날 박연숙이 왜 붙잡혔는지도 조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은하수다방에서 손님들의 술값 외상장부를 정리하다가 다른 장부를 봤다. 윤상태의 운전기사가 놓고 간 검은 수첩이었다. 처음엔 도박판 빚 장부인 줄 알았지만 거기에는 아이 이름, 생년월일, 어머니 이름, 돈 액수, 전원, 입양, 무연고 처리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다방 여자들, 공장 여공들,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들, 미혼모들의 아이가 서류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보호시설로 보낸다 했지만 실제로는 돈 있는 집으로 넘겨졌다. 그 사이에 군청사회과, 파출소, 병원 원무과, 그리고 천안감이 끼어 있었다. 오계수는 아이의 사주를 본다는 명목으로 여자들을 불렀고 아이 팔자가 어미 곁에 있으면 망한다는 말로 겁을 줬다. 가난한 여자들은 그런 말에도 무너졌다. 박연숙은 자기 딸 이름까지 그 수첩에서 봤다고 했다. 확실합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숙 씨가 그렇게 소리쳤어요. 내 딸 이름이 왜 거기 있냐고. 내 딸한테 손대면 다 경찰에 말한다고. 그때 윤상태가 웃었습니다. 경찰, 네가 부를 경찰이 누구냐고. 한재문은 목 뒤가 서늘해졌다. 윤상태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감이었다. 이미 경찰 안에 자기 편이 있다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1992년 새벽 천왕감에 출동한 경찰차가 그냥 돌아간 이유도 피 묻은 고무신이 증거물이 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뿌리였다. 박연숙은 냉동창고에서 죽었습니까? 장필구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가 결국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윤상태가 뒤통수를 때렸고 연숙 씨가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다. 한재문은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다. 장필구는 더 이상 한재문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바닥을 파라고 했습니다. 13번 창고 중앙이요. 원래 배수관 수리한다고 파둔 데가 있었고 거기를 더 깊게 팠습니다. 소금 포대도 옆에 쌓아두라 했고요. 나는 삽질만 했습니다. 윤상태가 시켰고 오계순이 문 앞에서 연불 같은 걸 중얼거렸고 미란이는 울고 있었어요. 연숙 씨는 장판에 쌓여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한재문은 기다렸다. 장필구의 눈동자가 한쪽으로 흔들렸다. 기억이 그를 다시 냉동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얼굴이었다. 장판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 숨소리요? 아니면 긁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비닐 안쪽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내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윤상태가 나를 때렸어요. 신경 쓰지 말고 묻으라고. 어차피 죽을 년이라고. 한재문의 손이 수첩 위에서 멈췄다. 사무실 바깥에서 감식반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누가 마지막으로 흙을 덮었습니까? 장필구는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 질문이 그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한재무는 알았다. 살인을 본 사람은 살인자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음의 마지막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쉽게 말하지 못한다. 장필구의 턱이 떨렸다. 말하십시오. 윤상태가 먼저 나갔습니다. 전화하러 간다고 했어요. 오계순도 같이 나갔고요. 나랑 미란이만 남았습니다. 나는 삽을 들고 있었고 미란이는 장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숙 씨가 그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사무실 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비닐로 막은 창문이 퍼석거렸다. 미란이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 다음은요. 장필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은 죄책감은 눈물이 아니라 쉰 목소리로 나온다. 미란이가 흙을 덮었습니다. 한재무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다. 오미란이? 예. 삽으로 한 삽, 두 삽. 나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러자 미란이가 삽을 뺏었습니다. 울면서 덮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흙이 계속 옆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덮었습니다. 연숙 씨가 다시는 소리내지 않을 때까지. 밖에서 철문이 세게 닫혔다. 쾅 하는 소리가 도축장 안을 울렸다. 한재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장필구의 진술은 윤상태와 오계순을 향하던 사건의 방향을 갑자기 비틀고 있었다. 살인을 지시한 사람, 유인한 사람, 폭행한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마지막 흙을 덮은 손은 19살 오미란이었다. 그리고 박연숙은 그 손을 알고 있었다. 이름을 불렀다. 살려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을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늦게 감식반은 13번 냉동창고 바닥 아래에서 작은 비닐 조각 하나를 추가로 찾아냈다. 흙과 석회에 눌려 거의 찢어진 조각이었다. 그 안쪽에는 아주 작은 종이 일부가 달라붙어 있었다. 세척을 마친 뒤 드러난 것은 어린아이 사진의 모서리였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손 하나, 그리고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눌러 쓴 두 글자. 우리 나머지는 찢겨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한재무는 직감했다. 그것은 박연숙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딸의 사진이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한재무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논에는 추수가 끝난 볏짚이 낮게 누워 있었고 멀리 산 아래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보은의 가을 저녁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 밑에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침묵이 겹겹이 묻혀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문석의 직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주 외갓집에 맡겨졌다는 박연숙의 딸 기록을 찾던 중 이상한 점이 나왔다는 것이다. 가족관계 관련 서류에는 아이가 1992년 10월 5일 박연숙 실종 신고 이틀 뒤 보호시설로 전원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당 보호시설은 1994년에 폐쇄됐고 원본 명부는 화재로 소실됐다고 했다. 외갓집에 있었다는 기록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애초에 외갓집 전입 기록이 없습니다. 한재무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아이 이름은 검은 볼펜으로 한번 지워졌다가 다시 적힌 흔적이 있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흐릿했고 보호자란에는 박연숙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문호. 1992년 당시 보은군청 사회과 계장. 한재무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사건이 다시 한번 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박연숙은 죽었고 시신은 옮겨졌고 증거는 덮였다. 그런데 딸까지 사라졌다. 죽은 사람만 묻힌 게 아니었다. 산 아이의 기록도 누군가 땅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한재문이 수화기를 들자 병원에서 대기 중이던 순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오계순이 사라졌습니다. 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실 침대 밑에 종이를 하나 남겼습니다. 한재문은 숨을 낮게 들이켰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들렸다. 순경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란이는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애가 마지막으로 흙을 덮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재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서 복도 끝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하얀 빛이 꺼졌다 켜지는 사이 그는 박연숙이 장판 안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다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미란아. 그 이름은 이제 증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공범의 이름이기도 했다. 오미라는 대전 서구 둔산동의 작은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며 살고 있었다. 간판에는 미란 헤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파마약 냄새와 따뜻한 드라이기 바람, 젖은 수건에서 나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부드럽게 엉켜 있었다. 창밖으로는 점심시간을 막 지난 빌딩과 사람들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지나갔고 미용실 안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낮게 흘렀다. 한재문은 그 평범함이 더 불편했다. 피 냄새와 젖은 흙, 폐도축장 냉동창고의 소금 냄새를 지나온 사건이 이런 곳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느들 끔찍한 얼굴로 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멀쩡한 얼굴로 손님에게 앞머리는 조금만 다듬을까요? 라고 묻고 예약 장부를 넘기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 밥을 먹는다. 한재문은 그런 멀쩡함을 믿지 않았다. 오미라는 30을 앞둔 여자였지만 첫눈에는 더 어려 보였다. 마른 어깨,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톱 밑에 스며든 염색약 자국. 그녀는 손님 머리를 감기다 한재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신분증을 보이기도 전이었다. 한재문은 그 반응 하나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뉴스가 이미 나갔고 오계순이 병원에서 사라졌고 보은 사람들은 다시 7년 전 이름들을 입안에서 굴리기 시작했다. 오미라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언젠가 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올 것을. 오미란 씨. 그녀는 수건을 접던 손을 멈췄다. 손님 계세요. 나중에. 박연숙 씨 얘기입니다. 파마약 냄새 속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갈라졌다. 의자에 앉아있던 중년 손님이 거울 너머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오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손님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뒤편 직원실 문을 열었다. 직원실은 좁았다. 접이식 침대 하나, 전기포트, 종이컵, 염색약 상자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다. 작은 환풍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탁했다. 한재문은 문을 닫지 않았다. 닫힌 방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오래 버틴다. 열린 문틈으로 미용실의 드라이기 소리와 라디오가 흘러들게 두었다.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연락 끊었어요. 천안감 물건은 아직 갖고 있던데요. 한재문은 미용실 창고에서 발견된 박스 사진을 내밀었다. 수색영장이 나온 것은 아침이었다. 박스 안에는 굿복 몇 벌, 낡은 부채, 검게 변한 촛대, 그리고 작은 방울 꾸러미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박연숙의 유골 옆에서 발견된 방울과 같은 형태였다. 오미란의 눈이 사진을 스치는 순간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 물건이에요.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을 뿐입니다. 왜 못 버렸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란 씨 장필구가 진술했습니다. 1992년 10월 3일 새벽 13번 냉동창고에서 박연숙 씨가 살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흙을 덮은 사람이 당신이라고. 오미라는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얼굴이 먼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수백 번 체포당한 사람처럼 놀라는 과정이 생략된 얼굴이었다. 그러나 양손은 달랐다. 손가락이 서로를 긁고 있었다. 손톱 끝이 살을 파고들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첫마디였다. 한재무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누가 죽였다고 했습니까? 그 말에 오미라는 입을 닫았다. 스스로 너무 빨리 방어했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바깥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거울 앞 손님이 잡지를 넘기는 소리도 들렸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잔인한 소리들이었다. 그날 밤 박연숙 씨가 당신 이름을 불렀다더군요. 오미라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미라나. 한재문이 그 이름을 다시 불렀을 때 오미란의 어깨가 작게 꺾였다. 그제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얼굴을 가리지도 못하고 뺨 위로 물이 흘렀다. 울음이라기보다 몸속에 오래 고여있던 물이 틈을 찾아 새는 것 같았다. 그 언니는 저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환풍기 소리에 묻힐 뻔했다.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문을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창고 뒤쪽으로 나가면 산길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오니까.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상태 아저씨, 엄마 장필구, 그리고 경찰차도 왔었어요. 경찰차가 왔는데도 그냥 갔어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내가 문을 열어줘도 소용없다는 걸. 그래서 덮었습니까?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부정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애원 같았다. 엄마가 그랬어요. 저 여자가 살아서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윤상태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너도 팔려가듯 시집 보낼 거라고.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그리고 연숙 언니 딸 얘기를 했어요. 그 애도 이미 서류가 넘어갔다고. 연숙 언니가 떠들수록 애가 더 위험해진다고. 한재무는 그 대목에서 표정을 굳혔다. 박연숙의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땐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보호시설이라고 했어요. 좋은 집으로 간다고. 그런데 연숙 언니는 안 믿었어요. 울면서 그랬어요. 내 딸 이름이 왜 장부에 있냐고. 왜 도장이 찍혀 있냐고. 너희가 내 애를 팔려고 했냐고. 장부를 봤습니까? 조금요. 어디 있었습니까? 연숙 언니가 숨겼어요. 한재문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말한 장부는 윤상태 일당이 찾으려 했던 핵심이었다. 박연숙이 죽은 이유가 임신 소문이나 윤도식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면 그 장부는 이 사건의 심장이었다. 오미라는 그 심장에 가까이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어디에 숨겼습니까? 오미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실 벽에 기대어 선 채 오래전 냉동창고 안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곳의 냉기, 젖은 콘크리트, 소금 포대, 장판에 쌓인 여자의 숨소리. 한재무는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저한테 말했어요. 은하수다방 전화기 밑이라고. 다방 공중전화기요. 동전함 뒤에 붙여놨다고. 자기가 죽으면 그것만 찾아달라고. 그런데 저는 못 갔어요. 다음 날 다방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김복자 아줌마가 경찰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윤상태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 뒤로는 더 못 갔어요. 한재무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은하수다방 공중전화기. 장부는 시신 옆에 묻힌 게 아니었다. 박연숙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록을 다른 곳에 남겼다.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해도 종이는 기다린다. 7년 동안 철거되지 않은 낡은 다방 구석에서. 그날 당신은 박연숙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오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네. 흙을 덮을 때도? 네. 그 대답은 작았지만 피할 곳이 없는 대답이었다. 한재무는 눈을 감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쉬운 길은 오미란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여자를 묻은 여자. 그러나 한재무는 그 쉬운 분노를 믿지 않았다. 오미란은 분명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죄는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당, 윤상태의 돈, 경찰차의 후진 등
마을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길러진 것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용서해주지는 않았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왜 7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미라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입술만 비틀린 모양이었다. 말하면 누가 믿어요? 그때 경찰도 그냥 갔는데. 그리고 제가 흙을 덮었잖아요. 제가 말하는 순간 저도 끝나는 거잖아요. 박연숙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 말에 오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용실 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창고 안구복 상자 밑에서 오래된 비닐 파일 하나가 나왔다. 파일 안에는 천안감 방문자 명부 일부,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굿 비용 장부, 그리고 보호시설 이름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메모 속에는 아이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 어떤 이름 옆에는 강 계장 확인, 어떤 이름 옆에는 최 소장 보증, 어떤 이름 옆에는 윤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재무는 그 글씨를 보자 숨이 막혔다. 사람을 거래한 장부였다. 굿비용도 아니고 후원금도 아니고 아이의 이름 옆에 붙은 가격표였다. 그중 한 장, 1992년 10월 5일자로 보이는 메모에는 박연숙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소윤. 이름 옆에는 보호시설 전원 완료라고 적혀 있었고 보증인란에는 최만식의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강문호. 당시 보은군청 사회과 계장. 지금은 보은군 의원 선거에 출마해 길목마다 웃는 얼굴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남자였다. 아이와 노인을 지키는 따뜻한 행정이라는 문구가 그의 선거 구호였다. 한재무는 그 문구를 떠올리자 속이 뒤틀렸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숨긴 채 미래를 팔아먹는다. 오미라는 체포되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은 아니었다. 한재무는 그녀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추가 조사를 받게 했다. 미용실 앞에 세워진 경찰차 타기 전 오미라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 1992년 냉동창고 안에서 삽을 든 19살 여자애처럼 보였다. 형사님, 그녀가 낮게 불렀다. 그 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재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딸은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애 많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미라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경찰차 문이 닫히자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졌다. 경찰서로 돌아온 뒤 한재무는 곧장 은하수다방, 지금의 미림 커피숍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다방 건물은 그날 오전부터 철거 준비에 들어가 있었다. 건물주는 이미 새 임차인을 받기로 했고 내부 집기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공중전화기는 1996년에 철거됐다는 말도 나왔다. 한재무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해가 떨어진 읍내 골목에는 포장마차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다방 앞에는 낡은 소파와 깨진 테이블, 커피잔 상자가 쌓여 있었다. 전화기 있던 자리 어디입니까? 김복자는 겁먹은 얼굴로 벽 한쪽을 가리켰다. 카운터 옆, 장판이 들뜬 좁은 벽면. 90년대 초반에는 그곳에 동전식 공중전화기가 있었다고 했다. 한재무는 벽지를 뜯게 했다. 시멘트 벽은 축축했고 오래된 접착제 냄새가 올라왔다. 벽 아래쪽 전화선이 빠져나가던 구멍 뒤에는 녹슨 금속판이 남아 있었다. 감식반원이 드라이버로 그것을 들어 올리자 안쪽에서 검은 테이프로 감긴 작은 비닐봉투가 떨어졌다. 7년을 기다린 봉투였다. 한재무는 그것을 바로 열지 않았다. 손전등 빛 아래에서 비닐 표면에 묻은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을 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젖지 않도록 여러 겹 쌓인 수첩. 겉표지는 싸구려 꽃무늬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첫 장에는 박연숙의 글씨로 보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땅을 팔아. 한재문은 다음 장을 넘겼다. 아이 이름들, 생년월일, 돈 액수, 보호시설명, 군청 담당자, 보증인 이름이 줄줄이 이어졌다. 박소윤의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기 어려운 표시가 있었다. 입양 보증, 최만식, 인계 확인, 강문호, 사주 확인, 오계순. 마지막 장은 찢겨 있었다. 그러나 남은 부분에 박연숙이 급히 눌러 쓴 문장 하나가 보였다. 소윤이를 데려간 사람은 윤상태가 아니다. 한재문은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모두가 윤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박연숙의 딸을 실제로 사라지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는 수첩 마지막 남은 줄을 더 가까이 비췄다. 흐릿한 연필 자국 속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강문호 집. 그 순간 다방 밖 골목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났다. 한재문이 고개를 돌렸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히 후진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옆 얼굴이 스쳤다. 현수막에서 본 얼굴이었다. 보은군 의원 후보 강문호. 그는 사건이 다시 열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문호의 선거사무소는 보은읍 농협사거리 2층에 있었다. 창문에는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굵은 파란 글씨로 아이와 노인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재문은 그 문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전날 밤 은하수다방 벽 속에서 나온 박연숙의 수첩. 그 안에 적힌 아이 이름들, 돈 액수, 보호시설명, 군청 담당자, 보증인란의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박연숙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소윤이를 데려간 사람은 윤상태가 아니다. 강문호 집. 그 짧은 문장은 7년 동안 축축한 벽 속에 붙어 있다가 이제야 한재문의 손에 들어왔다. 사무소 안은 선거철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새로 뽑은 현수막의 비닐 냄새, 싸구려 커피 냄새, 접착제 냄새, 피곤한 사람들의 땀 냄새. 책상 위에는 명함 박스와 유권자, 명부, 종이컵, 먹다 남은 김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강문호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 노인정에서 허리를 굽혀 악수하는 사진, 복지시설 봉사활동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 사진들 사이에서 강문호는 늘 같은 얼굴이었다. 사람 좋은 웃음, 두꺼운 눈꺼풀, 손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 한재문은 그런 얼굴이 가장 오래 거짓말을 견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문호는 예상보다 침착했다. 그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사무소 안쪽 접견실에 앉아 있었고 한재문이 수색영장을 내밀자 얕게 한숨을 쉬었다. 선거 앞두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한 형사님. 오래된 일을 괜히 정치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라 묻힌 일입니다. 박연숙이라는 여자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회과에서 보호시설 전원 서류는 수십 건씩 처리했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이 애를 맡기고 도망가는 일이 흔했어요. 한재문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강문호는 너무 잘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다. 흔했다, 절차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서류상 문제없다. 죄를 행정용어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다. 살인은 피를 남기지만 관청의 범죄는 도장 자국을 남긴다. 그리고 그 도장은 시간이 지나면 책임이 아니라 절차처럼 보인다. 박소윤은 어디 있습니까? 강문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멈췄다. 누구 말입니까? 박연숙의 딸. 1992년 10월 5일 보호시설로 전원 처리됐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전입 기록도 없고 시설 원본 명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연숙은 죽기 전에 강문호 집비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제야 강문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물표면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죽은 여자가 적은 메모 하나로 사람 잡을 겁니까? 메모 하나 아닙니다. 천안감 장부, 최만식 보증 기록, 오계순 명부, 장필구 진술, 냉동창고 토양,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까지 있습니다. 카세트. 한재문은 그의 눈을 보았다. 강문호가 처음으로 반응한 것은 시신도 아이도 장부도 아니었다. 카세트 테이프였다. 1992년 10월 파출소 내부 전화선에 우연히 남은 목소리. 애 얘기까지 들먹이면 다 죽어.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확정하려면 더 많은 감정이 필요했지만 한재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의 주인은 윤상태가 아니었다. 윤상태는 힘으로 눌렀고 오계수는 미신으로 묶었고 최만식은 경찰이라는 문으로 막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서류를 움직이고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붙인 사람은 강문호였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됐다. 사무소 캐비닛, 선거자료 박스, 서류 봉투, 회계장부. 강문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고 운동원들은 휴대전화를 찾아 공중전화로 뛰어나갔다. 1999년에 작은 사무소 안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1992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구석 캐비닛 맨 아래 선거 포스터 박스 밑에서 낡은 가족 앨범 하나가 나왔다. 한재문은 그것을 펼쳤다. 오래된 사진들이 비닐 속에 끼워져 있었다. 1993년 봄 강문호의 집 마당. 어린 여자아이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눈은 겁먹은 고양이처럼 카메라를 피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파란 펜으로 서연, 우리 집 온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재문은 주머니에서 냉동창고 바닥에서 나온 찢어진 아이 사진 조각을 꺼냈다. 노란 원피스, 작은 손, 같은 옷이었다. 박소윤은 팔려가지 않았다. 더 끔찍하게도 그녀는 이름을 빼앗긴 채 강문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강서연. 한재문이 그 이름을 말하자 사무소 바깥에서 종이상자를 들고 들어오던 젊은 여자가 걸음을 멈췄다. 21~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강문호를 큰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순간 한재문은 박연숙의 사진 속 눈매와 그 여자의 눈매가 겹치는 것을 보았다. 너무 늦게 도착한 닮음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서연이 물었다. 강문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너는 나가 있어. 왜요? 큰아버지, 저 사람이 왜 제 이름을... 한재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을 찾는 일은 가끔 구원처럼 보이지만 어떤 진실은 발견되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무너뜨린다. 박소윤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족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칼이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왜 6살 이후의 사진이 없는지, 왜 강문호의 집안 여자들이 자신에게 늘 주워온 애도 사람 구실해야 한다고 했는지. 강문호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는 박소윤을 보호한 것뿐이라고 했다. 박연숙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고 자신은 군청 공무원으로서 갈 곳 없는 아이를 친척 집에 맡겼을 뿐이라고 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은 당시 행정이 허술해서였고 입양이 아니라 임시 보호였다고 했다. 그러나 캐비닛에서 나온 통장 사본과 천안감 장부는 그의 말을 하나씩 찢었다. 아이 이름 옆에는 금액이 있었다. 박소윤 옆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큰 돈이 적혀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박연숙이 장부를 받고 딸은 입막음용 인질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오계순이 발견된 곳은 천안감 뒤편이었다. 병원에서 사라진 지 하루 만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신당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굿복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방울을 쥐고 있었다. 자해를 시도한 흔적 때문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희미했다. 한재문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오계수는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눈만 뜨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수첩을 보여주었다. 박연숙의 글씨, 아이들의 이름, 천왕감의 표시. 이 사람들 다 당신 신당 거쳐갔습니까? 오개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의 마른 입술이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먹고 살려고. 한재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차갑게 식었다. 너무 많은 범죄가 거창한 악의보다 이 짧은 말로 시작된다. 먹고 살려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니까. 굿을 믿는 여자들에게 겁을 주고 가난한 엄마에게 아이 팔자를 운운하고 이름 옆에 금액을 적고 죽은 뒤에는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해주면 된다고 믿는 얼굴들. 박연숙은 그 얼굴들 사이에서 혼자 버텼고 결국 땅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박연숙을 신당으로 부른 사람은 당신입니까? 오개수는 다시 끄덕였다. 죽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늦었다. 그녀는 천장을 보았다. 병실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다. 오래된 경찰서 복도, 은하수다방 뒷방, 폐도축장 냉동창고, 그 모든 곳의 형광등 소리가 같은 주파수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죽이라고 한 사람은 없어. 오개순이 속삭였다. 다들 조금씩 하라고 했지. 데려오라고, 묶으라고, 겁주라고, 장부 찾으라고, 애를 숨기라고, 신고를 막으라고, 묻으라고. 아무도 처음부터 죽이라고는 안 했어. 그런데 결국 다 같이 죽였어. 한재무는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점은 살인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윤상태는 박연숙을 폭행했고 오개수는 그녀를 유인했으며 장필구는 창고문을 잠그고 땅을 팠다. 최만식은 신고를 묵살했고 임태수는 트렁크 안에 두드림을 듣고도 수첩에만 적었다. 강문호는 딸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집 문패 밑에 밀어 넣었다. 오미라는 마지막으로 흙을 덮었다. 각자 자기 몫만 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연숙에게는 그 모든 몫이 하나의 무덤이었다. 며칠 뒤 보우는 뒤집혔다. 지역신문은 구판 인골 사건으로 시작했던 기사를 보은 불법 아동거래 의혹으로 바꾸었고 청주 MBC는 저녁 뉴스에서 천안감과 폐도축장, 은하수다방을 차례로 비췄다. 주민들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다들 몰랐다고 했다. 윤상태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렸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한 채 조사를 피했다. 최만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강문호의 현수막은 밤사이 찢겨 내려갔다. 그러나 찢어진 현수막 밑에서도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때는 다 그랬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 다방 여자 말만 믿을 수 있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 속삭임들은 7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소윤, 아니 강서연은 경찰서에 한번 찾아왔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과 수첩 사본을 보고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하얗게 굳은 얼굴로 한재문을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한재문은 그 질문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죽었는지보다 누군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일. 그는 박연숙의 유골 옆에서 나온 머리핀을 증거물 봉투 너머로 보여주었다. 싸구려 시장표 머리핀. 박연숙이 마지막까지 지녔던 물건 중 하나였다.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강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머리핀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증거물이라 만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신 봉투 위에 손끝만 얹었다. 손끝이 비닐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 순간 한재무는 머리핀 안쪽에 붙어있던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녹과 흙에 가려져 감식에서도 놓친 부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열고 핀 안쪽을 확인했다. 종이는 머리핀 장식 틈에 끼워져 있었다. 너무 작아서 쪽지라기보다 종이 먼지 같았다. 펼치자 연필 글씨가 나왔다. 미란아, 너는 봤잖아. 한재무는 그 문장을 오래 보았다. 그것은 고발장이었다. 동시에 부탁이었다. 박연숙은 자신을 때린 윤상태보다, 서류를 지운 강문호보다, 경찰차를 돌린 최만식보다 마지막 순간 자기 눈을 보고 있던 오미란을 기억했다.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오래 남는 문장. 너는 봤잖아. 봤다면 말해야 한다. 봤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봤다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묻어서는 안 된다. 오미라는 그 쪽지를 보고 무너졌다. 조사실 형광등 아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자신을 위한 것도, 박연숙을 위한 것도, 박소윤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7년 동안 흙 아래에 함께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의 가장 나쁜 부분이 드디어 밖으로 끌려나오는 소리였다. 수사는 끝났지만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윤상태는 살인 및 사체은닉 교사 혐의로, 오계수는 유인과 사체은닉 공범 혐의로, 강문호는 공문서 위조와 아동 불법 인계, 범인 도피 및 증거 은닉 혐의로, 최만식은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 혐의로 넘겨졌다. 장필구와 오미란도 법정에 섰다. 그러나 법정의 언어는 늘 사건보다 작았다. 공소장 속 문장들은 냉동창고의 냄새를 담지 못했고, 판사의 목소리는 장판 안에서 긁히던 손톱 소리를 재현하지 못했다. 법은 죄를 나누어 적었지만 박연숙의 죽음은 나뉘지 않았다. 박연숙의 유골은 겨울이 오기 전 청주 외곽 작은 납골당에 안치됐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복자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고, 임태수는 문 밖에서 끝내 들어오지 못했다. 강서연은 영정 사진을 보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 속 박연숙은 은하수 다방 카운터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라는 단어보다 먼저 유골과 수첩으로 돌아온 여자. 딸은 그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한재무는 장례식장을 나와 보은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에 섰다. 날은 흐렸고 겨울 냄새가 났다. 터미널 스피커에서는 끊기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주머니 속에 담배 한 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은의 땅은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폐도축장은 철거될 것이고, 은하수다방 자리에는 새 간판이 걸릴 것이며, 천안감은 잡초에 묻힐 것이다. 사람들은 몇 달 뒤 다른 사건을 말할 것이고, 선거는 다른 얼굴로 다시 치러질 것이다. 그러나 땅은 끝까지 기억한다. 작두 밑에서 솟구친 피는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 동안 눌려있던 사람의 이름, 지워진 아이의 기록, 못 들은 척한 비명, 못 본 척한 손들이 더 이상 가라앉지 못하고 올라온 것이었다. 박연숙은 죽어서야 겨우 자기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살인자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 밤을 지나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었다. 너는 봤잖아. 한재무는 그 문장이 앞으로도 오래 자신을 따라다닐 것을 알았다. 사건철은 언젠가 다시 지하 보관 창고로 내려갈 것이다. 회색 마분지 표지에 새 사건 번호가 붙고, 도장은 마르고 종이는 누렇게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파일을 닫을 때마다 작두 아래에서 올라오던 검붉은 피를 떠올릴 것이다. 죽은 여자가 땅속에서 늦게나마 손을 뻗던 밤을, 그리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 손을 못 본 척하는지를.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한재무는 마지막으로 보은 읍내 쪽을 돌아보았다. 낮은 건물들, 젖은 간판들, 먼 산 아래 깔린 안개. 모든 것이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잔인했다. 그는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다.
진짜 무덤은 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는 순간 마을 전체가 무덤이 된다.